무역 얘기를 할게요. 무역. 주요 교역의 이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에 또 걸어놨지만, 식민지 뭐 해방 사상, 민족 해방, 그러니까 제가 역사 투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족 해방 사상하고의 투쟁이에요. 역사를 민족 해방으로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도 저도 이제 되게 동의하고 막 이제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점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보여서, 중요한 게 이게 저는 이제 NL식의 이제 독립운동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침략자들을 기억해, 이런 개소리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 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볼까요? 우리 주요 교역의 이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동쪽으로 간까닥 하는데, 이제 마르코폴로 여러분 동방견문록이란 거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 판타지 개구라가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동방에 대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는 책이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도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카슈가르, 바르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지. 실크로드 사막을 가르고 뭐 이런 상품을 이권을 상품 교역.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마르코폴로가 여행한 경로가 상품의 경로가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봅시다. 상품 교육에서 보면 근대 생산력 증대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완제품이 이동을 해요. 유럽으로 완제품이 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플랜테이션을 이용해서요,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열대 작물이 재배 가능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완제품으로 가지고 오다가, 바닷길에서 완제품으로 향신료, 목재, 초석들을 완제품을 사다가, 거기서 이제는 직접 자기네들이 플랜테이션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유럽에서 맨 마지막에 원료를 가져다가 유럽에서 공장에서 찍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완제품을 면화야? 그러면 아니 이런 옷이야? 그러면 모직물 이런 거를 완제품으로 가지고 오다가, 뭐 도자기야? 그러고 완제품을 가지고 오다가, 그 다음에 열재 작물들 같은 경우는 플랜테이션을 현지에서 재배하고 가져왔었던 상품들을 가지고 오다가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산업화 시대에 되면 원료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은 유럽에서 직접 만든다. 이게 이 과정이죠. 근데 제국주의의 과정인데, 근대 생산량 증대 방법 1, 2,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열대 작물 가능지역 이렇게 되고, 완제품 직수입. 처음에는 완제품을 직수입한다. 목재도 여러분 직수입했고요. 이렇게 들고 향신료, 그리고 초석. 이게 이제 염초, 우리 이제 그 화약의 그거죠. 처음에는 직수입하다가 그 다음엔 플랜테이션을 통한 대량 현지 생산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 빨간색 있죠. 연평균 20% 등원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 가운데에서 열대 작물들이 자랍니다. 카카오, 차, 사탕수수, 바나나, 목화, 천연고무. 이게 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교역 상품 중에서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 등원선 밖에 있어서. 그래서 열대작물들, 여기 보면 천연고무까지 해서 요 일대가 무역의 중심이 되죠. 이 열대작물들을 구할 수 없었던 우리 이쪽 위쪽 국가들이 여기서 플랜테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탕,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설탕 볼까요? 사탕수수, 적정 발화온도가 32도에서 35도가 됩니다, 여러분. 16도는 돼야 되고요. 최저가 7에서 10도는 넘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생산량이 지금요, 여러분, 생산량 현재도 18억 톤으로 사탕수수가 1위고, 옥수수가 2위고, 그리고 쌀, 밀이 3위입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량으로 보면 밀이 2위고 사탕수수가 1위인데, 사탕수수가 30배의 지금요, 설탕이, 선물 거래량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열대작물이죠. 그래서 이게 수확 같은 경우 할 때는, 여기 지금 불을 지른 다음에 다 태우는데, 낮에 불을 지르면 너무 힘드니까 밤에 불을 질러서 싹 태웁니다. 이게 벌레, 뱀, 그리고 날카로운 잎 다 불을 질러서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위에서 이거 사람이
자르는 이유는 한 번 자르면 이거를 계속 뿌리만 남겨놓으면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그 마체테로 자르는 방식을 쓴다고 하더군요. 뭐 기계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설탕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보시면 설탕 제조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설탕의 제조 과정을 보면 설탕이 절단을 해서 압착으로 찌꺼기 보일러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설탕 제조도 이렇게 미네랄 사탕수수당 이렇게 해서 쪼쪼쪼쪼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계속 이게 보면은 개선이 됩니다. 이소라님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이 몰락하고요. 쉬지 않는 배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총면직물을 만들어서 갖다가 노예를 여기다 팔았다가 설탕 그러니까 배가 갈 때 그러니까 배가 텅텅 비지 않게 화물을 삼각무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럭 같은 거 배송하고 한 번 배송하고 택시도 마찬가지죠. 손님 내려주고 빈 택시로 오는 것보다 항상 빈 택시가 꽉 차 있는 게 수익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화물도 트럭 지금 트럭이 같이 옛날 배들도 화물이 항상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원해서 내려놓고 싣고 내려놓고 싣고를 이렇게 뺑뺑뺑뺑 돌았다는 거죠. 이게 삼각무역이라고 하죠. 유럽 설탕의 80%가 서인도 제국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됐다. 이게 우리의 삶하고도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노예 이렇게 가득 넣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노예 사람을 취급을 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기술 혁신의 설탕 생산과 소비 자메이카 제당소에서 증기기관 동력을 공급했다. 1768년 이때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증기를 사용한 설탕 정제 방법이 이렇게 되면서 소비량 엄청나게 늘고요. 소비량이 엄청 늘면서 모두 같이 늘었겠습니까, 여러분? 비만율도 같이 푹 냅니다. 우리나라는 설탕 소비가 여러분 설탕 소비가 여기 1600년대 중반 돼야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설탕 소비가 푹푹 늘다가 여러분 비만도 같이 여기 영국의 비만율 뷰 설탕과 비만이 같이 찾아온 거죠. 네, 우리하고도 우리가 지금 이 살 이거 다 내 배 이게 다 설탕의 결과죠. 설탕이 우리가 빵에도 들어가죠, 음료수에도 들어가죠, 커피에도 들어가죠, 온갖 건데 설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슈가보이 백종원 선생도 있지만 각종 음식 감미료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설탕으로 인한 유럽 생활 양식의 변화 여기 보이시죠? 캔디, 잼, 초콜릿, 커피, 럼, 티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고무 얘기할까요? 천연고무는 1800년도 적도 지방인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 말레이 반도 뜩뜩뜩뜩에서 발생됐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흠집내서 똑똑 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 찰스 구디어라는 사람이 과황법 고무에다가 황을 냈더니요 고무가 딱딱해지는 거야. 고무에다가 황을 넣었더니요. 그리고 질산에 의한 생고무 표면 처리 방법도 발명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구디어 타이어가 나오고 자동차 타이어가 되죠. 1차 세계대전의 전략적 자원이 타이어는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지금은 우리가 타이어가 막 이제 늘어났지만 그래서 타이어 고무를 막 독일한테 공급을 끊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동차사는 망가뜨리려고 영국이. 그래서 코네티컷 뉴웨이브 이렇게 아마존강 유역에서 이렇게 돼 있고 묘종을 키워서 왕립 식물원에서 묘종을 키운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서 여기다 묘종을 심해서 식민지를 보내서 키웠다고 합니다. 영국 유형 보로네오, 인도네시아, 영국령 말라야 천연 고무 최대 천연 고무 생산국 지금 말라카 제도 지금 물라카 이렇게 있는 그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다가 이제 보내서 천연 고무를 왕창 생산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시스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목나무로부터 라텍스를 이렇게 흠집내서 채취를 하고요. 그래서 아세트산으로 가해 응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변과 건조를 해서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얻어내죠. 이러면서 우리 일상에 고무가 오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뭐 제국주의라고 욕을 오지게 하고 막 이러지만 이들이 자연에 있어 고무라든지 지금 고무, 설탕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 가져오게 있는 데서 이게 상업의 발달로 제국주의란 말로만 난리치지 말고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해소된 시대 아닙니까? 지금 교역을 하고 뭐 이런 세대에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식민지 제국 국가들이 그냥 총칼로만 한 게 아니라
상인들로서 이익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관점을 좀 바꾸자는 얘기죠. 네, 조지 강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의 역사를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지, 이런 걸로 하면서 계속 생산 혁신을 하고, 무역로를 만들고,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그래야 국가가 살아남는다는 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찡찡거리면서 빙신짓을 할 거야. 민족해방사상 같은 개소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차 같은 걸 보니까 카카오, 커피의 전파 주요 생산지를 여기서 커피 생산 가능 구역도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이 열대 구역에서 다 잘하는 거야. 여기 블루 마운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모카 여기가 모카 지방인데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킬리만자로에서 그건 만데린, 키로시, 토로자, 하와이, 코나 이렇게 커피가 요 열대 지방에서 생산이 되고, 요게 12세기에서 모카가 12세기에서 이게 아라비아 반도로 된 게 이게 처음이고 17세기 후반에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들이 여기다 심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19세기 초 그리고 일본의 17세기 초 이렇게 들어왔다. 커피는 이렇게 돼 있다. 커피콩 제조 과정을 보면 따낸 다음에 가공하고요. 훑기, 습식 가공, 분리, 펄핑, 과육 제거를 하고 발표, 세척, 점액질 제거, 세척, 건조 이렇게 해서 헐링이라고 하죠. 헐링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폴리싱 이런 식으로 이게 커피콩을 우리가 먹는 그 볶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열매를. 그 다음 로스팅은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거고, 라이트 로스팅, 시나몬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하이 로스팅, 시티 로스팅, 풀 시티 로스팅, 프렌치 로스팅, 이탈리안 로스팅, 165도, 195도, 205도, 210도, 219도, 225도, 240도, 245도 이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 거죠. 살짝 할수록 신맛이 나고, 요 중간쯤에서 단맛이 나고, 세게 볶을수록 쓴맛이 난다고 하는 거죠. 탄맛이 나는 거죠. 여기서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 미디엄, 그리고 로스팅의 표준이 시티 로스팅이 되고, 유로피안 스타일, 대형 프랜차이즈는 240도 프렌치 로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추출법에 따른 커피 그라인딩도 여기서 프렌치 프레스가 1mm 이상, 핸드 드립은 0.5에서 1mm, 더치 커피는 0.5mm, 모카 포트는 0.3에서 0.5, 에스프레소는 0.3 이하. 그라인딩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추출법에 따른 커피 그라인딩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쭉 에스프레소 0.3mm 이하. 우리가 지금 커피는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역사를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테크놀로지가 문화를 바꾼다. 여기서 커피사 이슬람 국가에 전파된 게 터키식 커피였고, 프랑스에서 1000필터 드립 기술이 발명이 되고, 드립식 커피포트와 디벨로이가 1800년에 발명된 겁니다. 1825년 버콩프티 시어폰 커피가 발명되고, 이렇게 해서 쫙 여기 돼서 지금 우리의 2015년 니트로 콜드브루가 미국에서 유행하게 된다. 콜드브루 여러분. 여기까지. 네스프레소 컵실크의 커피가 1986년에 나오고 이렇게 된 거. 커피 문화가 되다. 에스프레소, 아이스크림 하니까 아보가토가 되고, 우유를 넣으니까 플랫 화이트, 여기서 거품 거품 내서 카페라테, 거품을 많이 내서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피는 여러분 시작은 에스프레소인데,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타면 아보가토가 되고, 에스프레소에서 우유를 타면 플랫 화이트가 되는데, 거품을 조금 내면 카페라테가 되고, 거품을 이빠이를 많이 내면 카푸치노가 되고, 여기다가 핫초코를 넣으면 카페 모카. 이거 원래는요 여러분, 모카가 그 단맛이 아까 모카 지방에서 나는 건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가 초콜릿을 해서 모카 커피가 아닌데 이제 초콜릿 넣고 모카라고 우기는 거지. 바닐라 시럽 넣어서 마끼아또, 여기다가 핫초코를 넣은 게 카페 모카고, 거기다 바닐라 시럽까지 넣으면 마끼아또, 이렇게 되는 거다. 수입 원료 생산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 이제 여기서 보면 면직물, 코튼, 인도산 면류권 캘리컷에서 생산됐다 해서 캘리코. 여기서 이제 고아지방, 이제 이 캘리컷 고아지방이 이제 포르투갈이 요새 쌓고 버티던데,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죠. 캘리코 이렇게 해서 캘리컷에서 포르투갈이 여기 밑에 이제 고아 지방에서 이렇게 독점을 하다가 이제 포르투갈이 박살나고 영국으로 넘어가죠. 인도 캘리컷에서 가져온 면직물 뒤에 보면 모직물이요. 영국의 모직물은 무겁고 어둡죠. 비싸고. 근데 면직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직대 면직 해보세요. 가볍잖아요. 염색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화려한 색상의 캘리콘, 친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맨 처음에 인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엔 영국에서 아시아로 영국이 직접 그 기계를 개발을 한 다음에 면함만 가져와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력이 폭발하면서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리치 시티 뭐 이렇게 축구단 이름 생각하면 이렇게 캔터베리 노리치 뭐 이런데 그래서 캘리코의 수입 증가해서 맨 처음에 영국이 수입을 하니까 은이 유출되죠. 그러다가 연도직물 착용 금지 법안까지 나옵니다. 야, 우리나라 돈 다 털리겠다. 인도에서 사온 거 인도에서 직물 사오지 마. 그러더니 염색하지 않은 캘리코를 수입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국이 외화가 아니죠. 그 당시에 국제화폐인 은이 너무 유출이 되니까 인도에서 저거 사오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도도 맨 처음에 돈을 많이 벌었지. 저걸 팔면서. 그런데 영국이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어 하면서 염색되지 않은 것만 사와. 그러면 지금 염색된 건 지금 싸니까 염색되지 않은 걸 사와가지고 영국 내에서 그거를 염색해서 팔게 되니까 염색하고 나렴업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해서 맛 또는 모, 혼합 면직물, 남색이나 단색으로 염색할 캘리코는 수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더 수입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인도의 6배, 수송 비용들을 원료의 생산보다 완제품의 수송이 더 생산성이 크다. 라고 이제 맨 처음에 된 거죠. 완제품,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도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수송 비용도 되니까는 계속 인도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요, 여러분. 면에 이게 생산혁명,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면 보면 이렇게 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혼타면, 소면, 정소면, 연조, 조방, 정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을 쭉 뽑아냈는데 산업혁명이 이걸 기계로 이게 증기기관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제임스 와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잉 셔플 이렇게 이제 셔플 저기 이렇게 이게 하면서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배틀에서 이렇게 천짤 때 이 셔플 왔다 갔다 셔틀이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 슉슉슉슉 이제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건 생산성이 40kg를 5만 시간이었는데 45kg의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시간이 5만 시간이었는데 제니 방적기 그 다음에 수력 발전기 수력을 이용한 발전기 그 다음 뮬 방적기 수력 발전기 제니 방적기 플러스 수력 발전기 뮬 발전기 하다가 이제 그 증기기관에 자동 뮬 발전기 1825년에 발명되면서 이게 45kg 면직물이 5만 시간 걸리던 게 2000시간으로 25배가 줄고 그리고 다시 뮬 방정식으로 6.4배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생산성이 45kg를 만드는데 300시간으로 줄인 거죠. 5만 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300시간으로 줄이니까 인도의 생산성을 추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도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영국한테 개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벵골 지방을 점령을 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굴 제국 영토, 영국 영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무굴 제국까지 다 먹죠. 물류도 이제 증기선, 초기 증기선 이제 범선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운항하던 범선이 마지막으로 1860년대까지 그 생산성이 높았는데 증기선이 점점 열 효율도 높아지고 석탄 생산성도 높아지면서 점점 단가가 되더니 1800년대 중반 되면 장거리 운항까지 처음에는 증기선이 단거리였는데 점점 운항을 길게 가면서 범선과 증기선의 경쟁은 1860년대를 영국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의 구간을 마지막으로 범선이 사라집니다. 다 증기선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철도 개발하고요. 물류의 개발. 이게 이제 19세기에 벌어졌던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라고 했었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는 저번에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모피도 할 거고.
모피 때문에 시베리아로 러시아는 확장했었던 거고. 자,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이런 결국은 있잖아요. 뭐 제국의 뭐 군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상품을 만들고 교역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는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게 뭐 식민지 전쟁, 뭐 해방 전쟁, 그리고 제국주의 나빠요. 아, 제국주의가 나쁘긴 뭘 개 나빠.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교역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제국주의가 진짜 인류의 역사에서 해악이었나?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좋았어? 그리고 제국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유기적으로 영합하고 연결하고 우리의 지금 옷 입고 있는 거나 기타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개선했는데 이 상업과 산업 자본가들의 전 세계적인 확장이 인류에게 재앙이었다고? 연병하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